2024년 3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주택가 골목에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낡은 간판에 정숙이네 반찬이라고 쓰인 가게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35세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고 청순한 인상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여자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어요. 남자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왔구나. 65세 박정숙은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가게의 주인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억척스러운 여자였죠. 민호가 활짝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그의 뒤에서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정숙을 향해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어요. 정숙은 며느리감을 살피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예쁜 얼굴, 바른 자세.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어요. 어서 와요. 민호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숙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님, 가게가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시네요. 그녀가 감탄사를 내며 말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서연의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정숙은 김치 한 조각을 접시에 덜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맛 좀 봐요. 서연이 김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서연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릴 때 스쳐간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웃는 얼굴과 달리 눈동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그래서 오늘 허락받으러 왔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제 부모님은 안 계시거든요. 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시어머니와 사는 걸 꺼려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자라서 가족이 그리웠어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창밖을 바라볼 때 정숙은 또다시 그 차가운 눈빛을 받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숙이 일어나면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서연은 언제나 공손하고 다정했어요. 정숙은 며느리를 잘못 봤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반찬 가게 문을 여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0년 단골인 김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어제 산 김치가 너무 짠데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믿고 찾아오는 단골들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죄송해요. 바로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김치통을 확인했지만 맛은 정상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생채가 이상해요. 소금을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당황해서 반찬들을 다시 맛봤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숙은 지쳐 있었어요. 서연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며느리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대충 둘러댔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금통이 들려 있었어요. 정숙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김치통에 소금을 한 움큼 쏟아 넣었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김치통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다시 넣는 순간 정숙은 재빨리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서연의 방으로 사라졌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김치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혹시 어젯밤에 부엌 갔다 왔어?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요? 아니야, 그냥.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 정숙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매일 먹는 혈압약이 자꾸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사라져 있었어요. 약국에서 다시 처방받으러 가는데 약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벌써 3번째 처방인데요. 정숙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단을 올라가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계단에 물이 흥건히 흘러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난간을 잡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2층에서 내려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계단에 물이 왜 있어? 물이요? 제가 청소하다가 흘렸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나자 반찬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0년 단골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달보다 30%나 줄어든 숫자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앉아 있어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유일하게 변함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68세 이옥순이었습니다. 30년 단골이자 정숙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정숙아, 요즘 장사 안 되지?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반찬 맛이 변한 것도 아닌데. 옥순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숙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문? 내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대.
시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깜빡깜빡 하신다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옥순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녀의 모임에서도 봤어. 내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실수가 잦으신데 자기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자꾸 거부하신대. 혼자 하시겠다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너 걱정한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정말 효녀라면서. 옥순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진짜 괜찮아? 요즘 이상한 일 없어?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김치에 소금을 타는 서연을 본 일, 사라지는 혈압약, 계단의 물.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정말이야? 응. 근데 민호한테 말해도 안 믿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전 정숙은 아들에게 서연의 이상한 행동을 말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정숙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옥순이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정숙아, 나는 널 믿어. 30년을 봐왔는데 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밤 10시 정숙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방 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초가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이 자기 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정숙은 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안 드세요? 목이 안 말라서. 정숙이 잔을 도로 밀어냈어요.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숙은 확신했어요. 이 며느리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정숙은 옥순을 다시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옥순아, 나 혼자서는 못 이겨낼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증거를 잡아야 해. CCTV 설치하자. CCTV? 응. 작은 거 있잖아. 시계나 액자 모양으로 된 거. 이틀 후 두 사람은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온갖 전자기기들이 빼곡했어요. 점원이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시계형 CCTV이고요. 이건 액자형이에요. 정숙은 두 개를 모두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옥순과 함께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주방에는 시계형을, 복도에는 액자형을 달았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려보자. 옥순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연이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한 움큼 쏟아넣고 저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숙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혈압약통을 꺼내 변기에 쏟아붓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계단에 물을 흘려놓았습니다. 양동이로 한 바가지씩 뿌리고 있었어요. 저 미친. 옥순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이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서연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민우한테 보여줘야지. 옥순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믿을까?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이건 증거잖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은 다시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의 시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액자도 없었어요. 정숙은 급하게 저장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정숙이 당황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정숙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시계와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찾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청소하다가 이상한 기계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녀가 물건들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서연이 정숙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어머님, 저를 잡으시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실 텐데요.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혹한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도 어머님처럼 저를 의심하셨거든요. 서연이 정숙의 귀에 속삭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셨죠.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순아, 큰일 났어. 서연이 전에도 시어머니를 죽였대. 뭐라고? 우리 서연이 과거를 조사해야 해. 다음 날 옥순이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40대 남자는 사설 탐정이었어요. 이서연이라는 사람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서연 2년 전에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정숙과 옥순이 숨을 죽였어요. 남편은 자택 계단에서 추락사했고 1년 후에는 시어머니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일한 목격자는 이서연뿐이었어요. 경찰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강남서 최 형사예요. 정숙은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연은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정숙과 옥수는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최 형사를 찾는다고 하자 젊은 경찰이 2층을 가리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형사가 문을 열자 책상 몇 개가 놓인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최 형사님 계세요? 옥순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구석 책상에 앉아있던 40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 형사는 15년 차 베테랑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제 며느리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최 형사가 의자를 권하며 앉았어요.
2년 전 사건을 담당했었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뼈가 부러졌어요. 이서연은 현장에 혼자 있었죠. 최 형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사건도요? 네. 1년 후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어요. 이것도 이서연이 발견했다고 했죠. 최 형사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5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3억 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하려던 참이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가 위험하다는 거죠?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숙과 옥순이 경찰서를 나올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정숙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좀 나갔다 왔어. 친구분이랑 강남까지 가셨더라고요.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곧 편해지실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드시고 주무세요. 정숙은 차를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방을 나가자 정숙은 재빨리 화분에 차를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최 형사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서연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19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어요. 환자분 의식이 없으시네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30분 전쯤이요. 제가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했어요.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숙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정숙에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50대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혈압약이 아닌 수면제 성분이 과다 검출됐습니다. 정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연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들어와 눈물을 닦았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보낸 정숙은 퇴원 전날 최 형사를 불렀습니다.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이서연이 다시 시도할 겁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미끼로 쓰세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정숙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이 마중을 나왔어요. 어머님, 집에서 푹 쉬셔야 해요. 그녀는 다정하게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힘들어. 정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러세요?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셨어요? 아니, 내일 약국 가봐야지. 정숙은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일부러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수면제 좀 주세요. 요즘 잠이 안 와서요.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민호가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수면제야. 병원 다녀온 후로 잠이 안 와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약봉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 옆 서랍에 넣고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옥순이 정숙의 집 옆 골방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손에는 최 형사가 준 적외선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조심해, 옥순아. 정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찍을게. 밤 11시 정숙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숨소리를 고르게 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살짝 뜨고 틈으로 봤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서연이 침대 옆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물컵을 들어 무언가를 넣었어요. 알약이 물속에서 녹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알이나 넣었어요. 서연이 숟가락으로 저으며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님.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 형사와 경찰 3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최 형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골방에서 나오며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다 찍었어요. 수면제 넣는 거.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들이 서연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하나씩 꺼냈습니다. 각종 수면제, 신경안정제, 혈압약, 그리고 정숙의 재산관계 서류도 나왔어요. 생명보험 가입 안내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젊은 경찰이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최 형사가 물컵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국과수에 보내 지문 감식하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그의 시선이 수갑찬 서연에게 향했어요. 서연아. 민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민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오해야. 시어머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당신을? 최 형사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끌려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옥순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숙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2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최 형사가 서연의 집을 샅샅이 뒤진 결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2022년 3월 5일. 시어머니가 내 방을 몰래 뒤졌다. 짜증난다. 3월 12일. 오늘 계단에 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아쉽다. 4월 20일. 시어머니 괴로워하는 표정이 재미있다. 더 해봐야겠다. 최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트 뒷부분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다. 나는 완벽하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죽었다. 수면제 열알이면 충분하구나. 최 형사는 즉시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신과 전문의가 최 형사를 찾아왔어요. 50대 남자 의사는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격장애입니다. 사이코패스 말인가요? 네. 타인의 고통에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쾌감을 느낍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이었어요. 이런 유형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정숙과 민호, 옥순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피고인 이서연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CCTV 영상이 대형 화면에 재생됐습니다. 서연이 물컵에 수면제를 넣는 장면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의 직장 동료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40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친구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아내가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지켜보는 눈빛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물을 보듯이. 전 시어머니의 주치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60대 여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이 며느리를 두려워하셨어요.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셨죠.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환자분이 증거가 없다며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됐어요.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살인미수,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판사를 바라봤어요. 또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사건을 재심에 회부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법정을 나선 민호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던 거예요. 저런 여자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민호는 어머니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팔로 꼭 안아줬어요. 민호야, 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정숙의 품에서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옥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옥순이 정숙의 손을 잡아줬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어요. 민호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한 달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 쉬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아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비쳐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6개월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정숙의 반찬 가게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새벽 5시 정숙은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상인들의 인사가 반가웠어요. 사장님, 오늘 배추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고등어도 좀 보세요. 방금 잡아온 거예요. 정숙은 하나씩 장을 봤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으로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 단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겨울김치 언제 담그세요? 다음 주부터 받을게요. 나 10포기 예약할게요.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 사건 이후 오히려 단골들이 더 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정숙을 응원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겨내셔서 다행이에요. 따뜻한 말들이 정숙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옥순이 어김없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숙아, 오늘도 바쁘네? 응. 주문이 밀려서 정신없어.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냈잖아. 옥순이 정숙의 손을 토닥였어요. 내 덕분이야, 옥순아. 너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강했던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배달 갈게요.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아니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민호는 주 2회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엔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어머니 가게를 도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자는 함께 김장 준비를 했어요. 정숙이 배추를 다듬고 민호가 씻었습니다. 엄마, 저 물어봐도 돼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물어봐. 저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착하고 좋은 아이야. 근데 저 또 속을까봐 무서워요. 민호야, 이제는 내게 눈이 생겼잖아.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알았어, 우리 아들. 정숙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 무생채 좀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정숙이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일어나 포장을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어머, 아들이 효자네. 엄마 도와주고.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정숙은 가게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민호가 옆에 와서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숙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아들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가게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해주는 밥 먹어볼까?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현명하게, 더 강하게 함께. 골목 어귀에서 옥순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걸어갔어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